자, 용어의 N은 뭐냐면 뉴로 신경을 의미하죠. 자, 이 뉴로에 보면은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좀 전에 우리가 수학표상 체크를 한 것처럼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일 때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고 시각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겠죠. 두 번째는 청각, 귀로 소리를 들으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세 번째는 신체 감각, 어떤 접촉으로 또는 몸 움직임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이고, 후각, 올팩토리, 냄새를 맡으면서, 미각, 거스테토리, 맛을 보면서 정보를 이제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정보가 근데 100%다 머리에 다 들어갈까요? 다 들어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선택적 지각에 의해서 관심이 있는 정보를 받아들이지만은 관심이 없는 정보는 다 삭제가 되고 또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일반화되겠죠. 그래서 실제 그 머리에 들어온 정보는 아주 일부분만 들어오는데 나중 뒤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초당 200만 피트의 정보가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 오감을 통해서. 초당 200만 피트라는 건 1초당 한 5만 자 정도의 엄청난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들어오지는 않고 자, 마음의 필터에서 삭제 왜곡 일반화가 되면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정보는 초당 134피트라고 그래요. 134피트라면은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초당 5자에서 9자 정도의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 정보가 이제 우리 두뇌에서 내부 표현이 되는데 내부 표현이 되는 게 언어의 형태로 표현이 돼요. 언어, 그러니까 에러 링기스틱. 어떻게 언어 형태로 표현이 되느냐면은 시각적 이미지로 연상이 되고 청각적 소리로 또 연상이 되고 어떤 접촉의 느낌으로 연상이 되고 냄새와 맛으로 연상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내부 표현되는 마음의 언어는 바로 오감이라는 언어죠. 또 신경도 오감이었지만은 자 언어도 오감이에요. 오감의 감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부 표현되는 것도 오감의 언어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NLP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오감의 사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감. 자, 일단 이렇게 정보가 이제 두뇌에 들어와서 내부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각적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청각적인 소리가 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신체 감각의 느낌이 강한 사람도 있겠죠. 선생님. 어떤 사람 또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오감과 관계없이 내용 언어로 생각할 거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부 표현 방식을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감이라는 재료로 경험이란 빵을 굽는다. 자, 오감이란 재료로 경험이란 빵을 굽는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실제 우리 빵을 구울 때는 뭐 밀가루라든지 베이킹 파우더, 뭐 소금, 설탕 이런 걸 가지고 빵을 굽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이제 빵의 재료를 나눠주고 빵을 구워 보세요 했을 때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똑같은 빵을 구울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빵을 구울까요? 다른 빵을 굽겠죠. 사람마다 빵 굽는 방식이 다르겠죠. 우리가 경험을 내고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다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 시각적으로 이미지를 잘 상상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 소리를 잘 연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느낌을 잘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경험은 똑같은 경험인데 표현하는 방식은 틀려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번에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도 이제 비행기 사고를 목격한 사람이 뭐 한 10명 있다 하면은 제주도 비행기 사고 10명이 다 그 사고를 상상하는 기법은 다 틀릴 거다 말이죠. 느낌도 다 다르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한테 일어난 사건이나 경험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 경험을 내고 표현하는 방식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시각적으로 본다면은 뭐 흑백으로 상상할 수도 있고 칼라로 상상할 수도 있고 정지화면으로 볼 수도 있고 동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뭐 내가 주인공으로 볼 수도 있고 뭐 관객석에서 볼 수도 있고 이게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소리도 보면은 크게 들을 수도 있고 작게 들을 수도 있고 빠르게 들을 수도 있고 뭐 천천히 들을 수도 있고 그죠? 이런 어떤 오감의 표현법에 의해서 똑같은 사건 경험에 대한 느낌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뒤에서 또 공부를 하겠지만은 뭐 일단 경험을 몰입을 해서 이제 감정이입을 해서 그 감정을 많이 살려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또 어떤 거는 이제 그 느낌을 배제를 시키면서 아예 분리를 시키면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럼 좋은 일은 어때요? 좋은 일은 느낌 살려주는 게 좋을까요? 느낌 없애버리는 게 좋을까요? 좋은 일은? 살려주는 게 좋겠죠. 안 좋은 일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불쾌한 일이나 두려웠던 일이나 이런 거는 느낌을 없애버리는 게 좋겠죠. 바로 이제 오감을 이런 식으로 유리한 쪽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럼 참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제 그 오감의 내부 표현 방식이 상징화되고 부호화되면서 일정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밍. 특정한 형식으로 조직화되고 체계화되고 프로그래밍이 된다. 이게 바로 NLP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 자, 오감이나 감각을 받아들여 들리는 정보가 오감이나 언어로 내부 표현이 되면서 일정한 방식으로 체계화되고 프로그래밍이 된다. 그럼 NLP는 필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NLP는 바람직한 목표 성취와 변화를 위하여 오감이나 요소를 중심으로 구조화되는 이 마음의 언어, 오감의 언어를 말이죠.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 및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즉 오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론 기법이다.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죠. 종교로 본다면은 오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감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종교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이 오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방법인데, 뭐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떤 오감의 사용법, 자신감을 키워주는 오감의 사용법, 뭐 또는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뭐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뭐 불쾌감에서 벗어나는 뭐 사용법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이 NLP가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1970년대 중반에 자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크루즈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입니다. 산타크루즈 대학이 아니라 산타크루즈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이에요.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 한 사람은 존 그린드라는 언어학 교수였고 또 한 사람은 리차드 밴들러라는 심리학을 부전공을 했던 대학원생이죠.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냐면은 이제 이 리차드 밴들러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제 심리 치료를 부전공을 하다 보니까 심리 치료 관련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근데 이 산타크루즈 쪽에는 그 이제 프리티 필츠도 있었고, 자 버지니아 사티어도 있었고, 거기 이제 MRI 연구소가 있었거든요. MRI 연구소, 정신건강 연구소. 그 MRI 연구소에서 계속 심리 치료 세미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츠 필츠의 그 게슈탈트 세미나도 있었고, 그다음에 버지니아 사티어의 가족 치료 세미나도 있었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사티어는 가족 치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츠 필츠는 게슈탈트 치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세미나를 녹취를 하고, 자 녹화를 하고 녹취를 하는 이 아르바이트를 한 거죠. 녹화하고 녹취를 하는. 근데 이 녹화 녹취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1시간 전만 해도 다 죽어가던 그 부정적인 패턴을 갖고 있는 어떤 내담자가 어떤 패턴의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활력을 되찾고 아주 정상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밴들러가 어디에 물음표를 던지냐면은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질문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길래 저렇게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 그 언어의 패턴을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라고 이제 궁금증과 실험 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호기심, 궁금증, 실험 정신을 가지고 이제 이 혼자서는 안 되니까 그 대학의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교수를 찾아가는데 바로 존 그린더 교수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언어학을 전공을 안 했으니까 언어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우리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자, 이 녹취록을 보면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데, 자, 이런 대화법에 있어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사람을 치료하고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연구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두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요. 공동 연구를 해서 책이 한 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마법의 언어 구조라는 책이에요. The Structure of Magic. 자, 마법의 구조죠. 그게 이제 NLP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책을 출판을 하면서 이제 그 주변 사람들한테 책을 막 선물로 돌렸겠죠. 근데 마침 그 캘리포니아 대학에는 영국에서 교황 교수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레고리 베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레고리 베이슨. 이 사람은 인류학자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이자 또 시스템 전문가거든요. 이 사람 책을 보니까 책을 너무 잘 썼네.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수 있을까 감탄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움이 있었죠. 자기 친구 중에 이제 밀턴 에릭슨이라는 체면치료 전문가가 있었는데, 야, 이 밀턴 에릭슨의 체면치료 기법을 같이 통합을 한다면은 정말 더 멋진 작품이 나오겠는데, 당신들 밀턴 에릭슨 한번 만나보겠냐? 밀턴 에릭슨을 소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밀턴 에릭슨을 만나서 6개월 동안 합숙을 해요. 그러니까 밀턴 에릭슨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밀턴 에릭슨이 체면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을 또 녹화를 하고 녹취록을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한 권의 책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밀턴 에릭슨의 체면적 언어 패턴이라는 책입니다.
최면적 언어 패턴. 이 두 가지를 이제 모아서 이제 마법의 구조하고 최면적 언어 패턴을 모아서 보니까 이거는 이 두뇌의 내부 표상을 바꾸는 거잖아요. 두뇌의 이제 내부 표상을 바꾸는 거니까 이거는 뭐라고 하지? 신경과학이라고 해야 되지 않냐? 신경 뉴로. 그리고 그 기반이 바로 이제 오감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링귀스틱, 링귀스틱. 그리고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까는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시키는 거니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자. 그래서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래밍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는데 이게 글자가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 글자를 이니셜로 따가지고 그냥 NLP로 하자. 그래서 이게 1970년 중반에 NLP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네. 그게 지금 이제 70년 중반에 시작이 됐으니까 엄청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NLP 과정이 보면 프랙티셔너가 있고요. 마스터 프랙티셔너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거든요. 프랙티셔너는 지금 우리 선생님 이제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게 이게 프랙티셔너예요. 네네. 자, 프랙티셔너에는 NLP 심리치료법과 그다음에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 기법, 뭐 자존감 향상 기법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로 마스터 커뮤니케이션 프랙티셔너로 들어가면은 코칭 기법, 코칭 기법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고급 스킬 이런 것들이 같이 또 증가되어 있고. 트레이너는 이제 이거는 미국에서 훈련을 받는데요. 이제 밑에 아래 두 개의 과정을 교육할 수 있는 NLP 강사 과정이 바로 트레이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위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마스터 트레이너예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너 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서 최소한 100명 이상의 제자들 양성을 했거나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이런 분을 이제 선별해서 마스터 트레이너 자격을 주는데 제가 이제 마스터 트레이너가 됐죠. 트레이너 위에 트레이너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이제 제가 마스터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선생님 트레이너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충분히 도전해 보시길 바라고. 지금 NLP는 심리 치료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파급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 분야, 종교 영성 분야, 자기개발 성공학, 교육 학습, 스포츠 예술, 대인 관계, 세일즈 영업 리더십, 비즈니스 경영 이런 쪽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이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NLP 응용 심리학이기 때문에 이 분야 외에도 어떤 분야에 가더라도 이 응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여러 분야의 최정상에 올라가 보면은 의외로 NLP 전문가들이 많아요. 영업의 최정상, 교육의 최정상, 상담의 최정상, 스포츠의 최정상, 또 종교 분야의 최정상. 이 정상에 가면은 NLP 전문가들을 만날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통령들이 NLP 훈련을 다 했고요. 장관 차관급들, 스포츠의 선수들, 연예인들, 이름 나는 사람들 거의 NLP를 다 거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 대중화된 계기를 만든 게 바로 이제 이 앤서니 라빈스라는 사람인데, 앤서니 라빈스. 이분이 앤서니 라빈스거든요. 초기에 이 사람이 NLP를 훈련하면서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로 NLP를 대중화시켰어요. 숯불 걷기 세미나를 포함해서 어떤 쉽게 말하면 자기만의 또 신경 체계 촉구나라든지 이런 세미나를 만들어내면서 그 중심에 NLP 기법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세미나가 대중화되면서 NLP도 많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책 자체가 초베스트셀러거든요. 이 거인을 깨우라 이 책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초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이게 NLP를 기초로 한 성공학 책이죠. 그러면서 NLP가 전 세계적으로 대중화되는 게 됐죠. 1980년대.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90년 중반에 어떤 전경숙 박사라는 분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제 학자들 중심으로 NLP가 시작이 되다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한의사들, 예를 들어서 사배 이제 대표의사들, 리더들, 강사들 이런 중심으로 파급이 되죠. 한때 이제 2000년은 그 NLP가 대중화되는 시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한 30년 됐다 봐야죠. 지금 2025년이니까. 그래서 의외로 NLP를 또 잘 다루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자격증만 따놓고 써먹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근데 이제 2000년 중반에 NLP를 이제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NLP를 멈춘 적이 없어요. 그래서
NLP만 한 20년이 넘었죠. 이상 NLP 소개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러면 자, 이 NLP를 통해서 어떤 걸 극복하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걸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책에 없는 거지만 조금 더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좀 볼게요. NLP 통해 정복해야 할 것. 우선은 부정적 정서를 심리 치료하는 겁니다. 뭐 이건 체면과 같이 연결시키면 더 좋죠. 뭐 부정적 정서하면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심리적인 문제들, 뭐 우울증, 불안증, 뭐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심지어 어떤 빙의 증상, 뭐 그 외에 또 뭐 전생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은 일반 심리 치료로서는 한계가 있죠. 뭐 병원의 약물 치료도 한계가 있죠. 약물 치료는 더 악화되지 않게끔 유지를 하는 수준이 되지만 약물 중독이나 약물 의존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이 NLP를 통해서 그런 걸 치료하면은 완전 치료가 될 수 있다는 게 참 이건 희망적이죠. 완전 치료인데 기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는다는 거. 제대로만 치료하면은 단 몇 번의 치료로서 완전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요것에 이제 더 시험해서 이제 시간선 치료 기법을 쓴다든지 그러면 더 빨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부정적 정서 심리 치료를 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한적 믿음을 심리 치료하는 거거든요. 제한적 믿음. 제한적 믿음은 이른바 다른 사람은 뭐 잘하지만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 무력감. 대부분 사람은 무력감이 있거든요. 무력감. 앞서 그 코끼리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처럼 쇠 말뚝에 박혀 있는 코끼리가 자기는 쇠 말뚝 뽑아버리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도망을 못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보면은 저 사람 강의를 잘하지만 나는 강의를 잘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치료를 잘하지만 나는 치료를 잘할 수가 없어. 저 사람 사업에 성공했지만 나는 사업에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자기는 못한다는 믿음입니다. 요걸 이제 깨트려 주는 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NLP를 하려고 하면 그게 가장 잘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제한적 신념에는 그 무가치감이라는 게 무가치감. 무가치감은 이 자존감과 관련된 건데요. 나는 정말 못났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자기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계속 깔아뭉개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이거는 만 18세 이전에 나를 둘러싼 이른바 의미 있는 타인들, 의미 있는 타인이라면은 가족, 뭐 가족이나 부모님, 뭐 삼촌, 뭐 형제자매, 그리고 저기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 이웃 어른들 이런 분들이 이제 무심코 내던진 너는 못난이구나, 뭐 너는 말썽꾸러기구나, 너는 공부를 못하는구나,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가치감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자 자존감이라든지 그 긍정적인 자아라든지 자기 가치 있는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이제 바꿔주는 게 참 중요하죠. NLP 전반적인 훈련은 바로 이제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절망감이 또 문제예요. 절망감. 내 인생이 모든 걸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난 꿈도 희망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 실제 그 노숙자처럼 이제 모든 걸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 근데 이 절망감을 희망으로 바꾸고 비전과 사명으로 바꿔주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제 NLP로 훈련하다 보면 그게 가능하죠. NLP는 삶의 모든 순간을 체험의 신비로 보거든요. 저기 벽에 제가 써붙여놨지만은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체험해야 할 신비의 과정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성장하는 것이고, 부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그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고 성장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망적인 상황을 희망, 비전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거기 도움이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한 방향으로 자기 정렬하는 거. 이건 아까 앞서 설명해드렸죠. 영성 차원의, 정체성 차원의, 가치 신념 차원, 능력, 행동, 환경까지 쭉 한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게끔 그걸 도와주는 게 바로 이제 NLP입니다. 자기 정렬이 되면은 자기다운 삶을 사는 게 쉬워지니까 너무 좋죠. 네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 중심의 삶에서 원하는 것 중심의 삶으로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겁니다. 문제 중심은 뭐고 원하는 것 중심은 뭐냐. 사람들은 문제 중심의 생각을 하면서 원하는 걸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봐봐요. 이번에는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시험에 떨어지면 안 돼. 이걸 원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자, 카드 빚을 지면 안 되는데, 카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월세방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다 뭐죠, 이거는?
원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잠재의식은 문장보다는 단어에 더 민감하다는 거 아십니까? 빨간색 자동차를 쳐다보지 말아야 돼 하면은 머리에 뭐가 떠오르죠? 빨간색 자동차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이제, 빚을 갚아야 돼. 자, 월세방에서 벗어나야 돼.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패하면 안 돼.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긍정이에요. 근데 그 문장 속에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지. 이 부정적인 단어로 인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니까 원하지 않는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러면 원하는 건 뭐냐? 자, 카드 빚을 갚아야 돼가 아니라 이번에 5천만 원 적금 통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5천만 원 정도는 예금을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거. 자, 뭐 월세방에 벗어나야 되겠구나가 아니라 올해는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자. 이건 좀 다르죠. 이 잠재의식은 단어에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장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인 단어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긍정적 단어. 긍정적 단어로 모든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하죠. 내일은 늦게 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일은 제 시간에 일찍 오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문제 중심에 원하는 중심. 그렇죠. 여자들 같은 경우 살을 빼겠습니다가 아니라 날씬한 몸매를 만들겠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이게. 그렇죠. 내용이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는 잠재의식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반대가 되는 거죠. 실수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완벽하게 잘하겠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 원하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뭐 고민하는 그런 걸 상상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이제 어떤 그 줄을 타는 고개사가 있었죠. 고개사 어떤 고개사인데 이 고개사가 끔찍한 꿈을 꾼 거예요. 밤에. 자, 100m 높이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머리가 쪼개져서 죽는 그런 끔찍한 꿈을 꾼 거죠. 그 다음날부터는 계속 줄 타는 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도 떨어지지 말아야 돼. 오늘도 떨어지지 말아야지. 떨어지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근데 27제가 되면서 꿈속과 똑같은 내용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원하지 않는 걸 생각하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NLP에는 이제 그 원하는 걸 생각하는 훈련을 이제 잘 시켜주는데요. 이제 A-frame outcome, 8가지 이제 목표를, 이제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에 세팅시키는 그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원하는 미래를 잠재의식에 각인시키는 미래 맞추기라든지 어떤 목표 설정 기법들 이런 것들 훈련하면서 원하는 게 집중이 될 수가 있죠. 원하는 걸 구체화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 이제 인간관계 커뮤니케이션, 인간관계를 정보하는 게 참 중요한데 물론 인간관계 굉장히 잘하겠지만은 NLP는 인간관계 원리들을 아주 세계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기본 6단계 기법 제가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인간관계 잘하려면은 첫 번째는 무조건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자,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돼요.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엄마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한테 관심과 사랑을 가지기 때문에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는 것 같은 원리죠. 그리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은 주변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향인지 관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2단계는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해서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고 어떤 마음의 패턴을 갖고 있고 어떤 참조 체계를 갖고 있고 이른바 이제 아까 성어표상까지도 이 사람 시각형인지 청각형인지 신체 감각형인지 그런 감각은 어떤 감각인지 그 사람의 모든 걸 관찰하면서 그 사람이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잘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3단계는 페이싱,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 패턴에 맞춰가는 거예요. 잘 맞추다 보면 마음이 열릴까요? 닫힐까요? 열리겠죠. 마음이 열리죠. 그 마음이 열리는 상태를 우리는 레포가 형성되었다. 자, 라포 형성 4단계가 되는 거죠. 라포가 형성이 되면은 잘 따라올까요? 안 따라올까요?
잘 따라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리딩을 하는 거죠. 리딩하면 좋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6단계로 원하는 성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관심과 사랑, 관찰을 통한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 3단계 맞추기, 그 다음에 라포 형성, 이끌기, 원하는 결과. 이거는 치료 상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선생님처럼 이제 사업을 할 때도 적용이 되고요. 일반 인간관계, 소통, 뭐 모든 게 이 6가지, 6단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님 문제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세요. 따님한테 진실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따님의 모든 걸 이해를 해야죠. 관찰하면서. 자, 왜 저럴까? 왜 집에만 있을까? 저 마음 안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다 관찰하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단계 딸한테 맞추는 거죠. 딸을 그냥 이끄는 게 아니라. 충분히 따님한테 맞춰주면 따님의 마음이 이제 어느 순간 열리겠죠? 그럼 아빠한테도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거 이야기할 거예요. 마음이 열렸을 때 이끌기를 하는 거죠. 아빠랑 어디 한번 가볼래? 그래서 여기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이끌기. 그러면 마지막 이제 좋은 결과가 나는 거죠. 이걸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훈련을 할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돼요. 이미 사회생활에서 성공하신 분이니까 뭐 아마 지금 비슷한 방식으로 해 오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 NLP는 전혀 새로운 걸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해온 걸 이제 이게 과학적으로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정복하라. 커뮤니케이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거든요. 네. 말을 하는데 이제 NLP는 무엇을 말할까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는 게 어떻게 말할까를 더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어떻게 말할까? 똑같은 말을 어떻게 할까? 보통 사람 돌직구를 하잖아요. 돌직구. NLP는 이제 질문형으로 또는 스토리텔링형으로 우회적으로 뭐 그런 말하는 방법이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이 언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탈체면 합법과 체면 합법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탈체면은 부정적인 마음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즉 체면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 탈체면 합법, 메타 모델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잘못된 생각을 할 때 그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질문으로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거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엄마, 전 이번에 대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전 죽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들이 절망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걸 이제 뭐 우리나라 말로 하려면 좀 길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가 죽기는 왜 죽어? 뭐 사지가 멀쩡한데 엄마 아빠도 있고 재수해서 잘하면 되지. 이런 이제 돌직구 형태가 되겠죠. 근데 NLP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들아, 시험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재수를 해서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없을까? 이렇게 한마디를 던지는 거죠. 시험에 떨어졌지만 재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없을까? 그러면은 한마디 말인데 뭔가 울림이 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또 이런 경우를 한번 봐봐요. 또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연인 간 대화를 한다고 하면 가죠.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었네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늦은 적은 없었나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을 하고 늦은 적은 없었나요? 비슷한 말로, 선생님 항상 저한테 꾸지람만 하세요. 선생님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요. 그때 너는 좋아하는 사람한테 야단을 친 적은 없었니? 이를테면 이제 이렇게 한마디 말로써 그 생각을 깨트려주면서 그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화법들이 메타 모델이라는 건데요. 탈체면 화법. 그런 게 과학 시스템처럼 수학 공식처럼 정리가 되어 있다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보면 체면에 걸리게끔 하는 게 있겠죠. 체면에 걸리게끔. 탈체면이라면 체면 화법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데 체면에 걸리게끔 말을 하는 거죠. 그런 게 또 이제 밀턴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뭐 마음 읽기, 수행자 상실, 인간관계, 뭐 공부도 참 많죠. 우리 선생님은 따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마음 읽기죠. 긍정적으로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선생님은 따님을 엄청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랑을 통해서 모든 상처 아픔이 치유가 될 수 있거든. 수행자 상식. NLP를 훈련하고 체면을 훈련한다면은 아마 그 어떤 분보다 따님의 아픔과 상처를 잘 치유할 수 있는 훌륭한 아빠가 되실 거예요. 인것 같아요. NLP의 체면을 배우고 훈련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든 치유사가 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옥문득식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혹시? 없죠. 왜냐하면은 이게 막 수긍이 되잖아요. 그렇네, 맞네. 그러면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체면화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이렇게 이제 그래서 탈체면화법, 이제 체면화법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문제에 빠진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을 뭐 거의 한 10가지 이상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화법도 있고, SOM 화법이라고 그러죠. 이른바 이제 입에 속임수 패턴. 얼마나 말을 잘하면 입에 속임수라고 하겠습니까? 입에 속임수. 그다음 이제 메타포, 비유적인 표현, 어떤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하는 방법. 그런 게 아까 교재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그쪽에 보면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삶의 전략을 변화시켜 주는 겁니다. 모든 분야에는 역할 모델들이 있거든요. 뭐 스포츠에도 역할 모델이 있고, 그죠? 어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그렇고, 뭐 부부 관계가 좋은 사람, 뭐 다 그 역할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역할 모델의 전략이나 패턴을 그대로 분석을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른바 모델링이 된다면은 나도 그 사람처럼 부자가 될 수 있고, 나도 그 사람처럼 관계가 좋아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NLP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땠어요, 님?